잠은 좀 주무셨어요? 잠을 안 자도 요즘은 힘이 납니다. 네. 라는 게 사실 저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워낙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 동탄 유권자들은 또 굉장히 정치의식이 높으셔가지고 네. 악수하고 인사하면은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책적 제안도 주시고 민원 사항도 많고 이래가지고 네.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예, 그래서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예. 저도 그날 시청도 보고 있었지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 저는 사실 이번에 선거 캠페인을 되게 행복하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동탄 유권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내내 힘이 나는 선거를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난 한 8년 가까이 국회의원 선거 도전하면서 어려웠던 시절들 많이 생각나고 무엇보다 지난 선거에서도 출구조사로 한 3% 차이로 발표됐었는데 네. 그땐 제가 3%에서 더 벌어져서 졌어요. 네. 근데 이번엔 또 3%로 발표되더라고요, 격차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3% 정도 차이 나면은 지난번처럼 또 더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염두에 들었죠. 네. 저는 직전 일요일 유세 때 김종인 위원장님이랑 같이 하셨을 때 네.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예. 뭐 울산에 조선소 짓고 네. 수원에 반도체 짓는 것처럼 도전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다 정치인들이 안전빵만 한다, 난 도전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좀 기억에 남았어요. 네. 근데 지난 국회가 뭐가 좀 제일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갈수록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엘리트 정치인들을 위주로 돌아가는 거, 뭐 장관이나 아니면은 고위 관료를 지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들만의 사전적 지식이나 아니면은 그런 관료적 어떤 체계를 가지고 당을 이끌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에서 이제는 국민들이 좀 매력도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관대장을 지내신 분들도 막 권력에 줄 서고 주체적인 정치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대표도 젊은 사람이 파격적으로 올라가고 네. 그 답답함 속에서 또 검사가 이제 수사의 업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네. 뭐 이런 좀 비정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졌다는 보거든요. 네. 저는 제가 당대표 된 것도 그것이 저에겐 영광이지만은 정상적인 당의 체계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 보거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 진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유효기간이 다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 결국 민주화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담론도 거대 담론보다는 그냥 뭐 복지정책 중에서도 말초적인 것들만 건드리는 수준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에서 담론이 사라졌어요. 이게 가장 크다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뭐 언론인들도 그렇고 예.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소신 있고 예. 뭐 원칙을 지키고 예.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이런 건 이제 뭐 국민들이 거의 다 이제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앞으로 뭘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실 당 대표 때 뭔가 보여주려고 하시다가 좀 사라져서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도 많은데 좀 국회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뭐를 하겠다 이런 거. 저는 우선 정치 스타일 자체는 유지해야겠죠. 결국에는 회유와 아니면은 이런 뭐가 될까요? 저를 순치시키려는 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금까지 제가 쌓아놓은 서사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그런 얘기는 해요. 이준석이 의원 노릇하는 거 한번 보고 싶긴 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의정활동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어느 한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 정책적 메시지, 그리고 지역구 관리, 그런 어떤 아주 다른 사람에 비하면 곱하기 2 이상의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일 거라 봐요. 당장 내일 대정부 질문을 한다면 네. 누구를 세워서 뭘 물어보시겠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운영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면은 용산 대통령실 인사들에게 오늘 제가 언론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이 옳다고 보느냐, 결국 제복 군인에 대한 처우가 이렇게 항명이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최상병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은폐시키기 위해 가지고 단순히 은폐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도가 아니라 그걸 제대로 수사하려던 사람을 재판에 세우는 게 맞느냐. 네. 저는 단호하게 제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이거 당장 기소 취소해라, 공소 취소해라. 네. 안 그러면 당신들이 이거로 나중에 정치적으로 탄핵도 당할 수 있다. 네.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거는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써야 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자기 사람 누구 챙겨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린치하는 방향으로 쓰게 된다는 거는 권력을 준 주권자의 뜻을 반하는 행위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 지적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굉장히 강한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이죠. 네. 대통령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 대통령실 참모들 이제 좀 사퇴하고 네. 뭐 총리께서도 좀 뭐 물러나시겠다는 입장 밝히셔서 또 홍준표 시장님 말씀하셔서 많이 화제가 됐는데 좀 내각은 어떻게 변해야 된다. 홍준표 총리를 얘기한 거는, 홍준표 총리가 된다면은 그거는 적어도 보수 내에서 예전 대선에서 경쟁했던 두 메이저 후보가 권력을 분점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보수 진영에서 보수 대통합 같은 소리 하는데, 그게 매번 무슨 뭐 개파 안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대선 경선에서 둘이 합산해서 거의 한 90% 가까이 받은, 80% 가까이 받은 두 후보 간의 그런 협치를 할 수 있는 모습 보여준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에 사람들이 관심 가질 게, 그럼 이제 야당하고도 협치할 수 있겠구나. 네. 네. 그럼 그 야당하고 협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이제 그러면 좀 더 고립에서 벗어나가지고 더 넓은 범위에서 외교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단계적 상승하는 거거든요. 저는 모든 게 단계가 있다 봐요. 많은 분들이 그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날까, 뭐 이런 것에서 관심 갖는 것 같은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저는 오히려 그 대통령의 내부 총질이라 봅니다. 대통령께서 권력 기반이 본인이 약하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 진영 내 경쟁자들을 다 몰아내기 위해 가지고 행하셨던 2년간 행동들,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야 이미 탈당해가지고 개혁신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저를 만나서 풀 리는 없어요. 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은 당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나경원 만나서 뭐 얘기를 한들, 뭐 안철수 대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들, 유승민 얘기를, 그런 순차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그냥 본인의 주요 대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대표에게 어느 정도의 권력을 분점해주고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걸 의사를 표현하는 순간 엄청 큰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네. 다른 사람들하고는 딱히 뭐 이렇게 뭐 따로 조율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아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 몰라도 홍준표 시장이라 그러면은 그분에게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허투루 받아들일 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 권한을 명확하게 활용할 뿐이거든요. 대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시장님께 제안한다는 것과 비슷한 무게감으로 만약에 대표님께 제안이 온다면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한테는 제안할 근거도 없고, 그리고 늦었다 봅니다. 적어도 홍준표 대표에 대해 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딱히 잘못했다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네. 근데 저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네. 그러면 그거부터 풀어내고 본인이 그걸 바로잡고, 근데 그걸 바로잡는 순간 본인은 그냥 또 마찬가지로 본인이 당정 분리를 그냥 위반했다는 걸 전면적으로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바로 저한테 시인하는 순간 탄핵 사유가 된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대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네. 예. 본인이 저한테 잘못한 걸 시인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개입해서 당대표로 몰아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럼 당정 분리 위배로 바로 또 탄핵되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명시적인 본인이 해코지한 사람이 아니면은 거기부터 풀어봐라. 네. 그리고 저는 그거는 단순히 그거는 의외로 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네. 홍준표 대표가 안 받은, 만약 전 제안할 가능성이 낮다 보는데, 네. 홍준표 대표는 제안하면 안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안 받으면은 그거는 홍준표 대표가 작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감 있게,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홍준표를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네. 모델로 생각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께서 검사 선배이고 또 자신이 존경했던 선배 홍준표한테 이럴 때 도움 요청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음 국회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민주당이 너무 범야권 이제 네. 뭐 범야권이 네. 아무튼 뭐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게 되어가지고 좀
입법 독주를 하지 않을까 지난 때처럼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정책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철학에 따라 따져봐야 될 테니까요. 정책에 따라서는 저희는 아마 범보수적인 관점으로 여권과 좀偏가 비슷할 수 있고요. 다만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 가지고는 워낙 최근에 조국혁신당이나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뭐 선거 과정이다 보니까 저는 이해합니다만은 좀 상식을 넘어서는 제안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포괄적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 예. 근데 특검은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네. 특검은 누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포괄적 특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도 양평고속도로 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국정조사가 어떻게든 관철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요. 도이치모터스는 수사 결과에 미진하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 옳다 보고요. 그 외에 디올백 이런 거는 저는 사실 그건 뭐 영상까지 찍혔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판단이 끝났을 거고, 저는 정치적으로 이거는 대통령실이 굉장히 사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구조적 대책을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다르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일괄적으로 이제 포괄적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는 위험하다. 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되는 특검은 저는 찬성합니다. 네. 예. 네. 근데 뭐 저긴 다 특검하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특검은 이름이 특별검사인 이유가, 예, 아주 국민적으로 수사해봤으나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수단, 아니면은 수사했을 때 공정성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안에 대해 가지고 말하는 거죠. 국회의원 이준석의 1호 법안은 뭘까요? 제가 상임위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네. 뭐 교육위를 갔으면 좋겠죠. 동탄 지역에서 네. 교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가 높으니까요. 네. 아니면 교통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까 국토교통 쪽으로 가도 좋죠. 근데 교육 쪽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상계동에 자라면서 지금 이 나이대까지 오면서 좋았던 거는 위화감이 없이 자랄 수 있는 동네가 상계동이었고, 네. 저는 동탄도 지금 비슷하다 그래요. 네. 동탄은 다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아주 균질한 사람들의 삶이 있고, 그럼 이 안에서 아이들이 저처럼 그 당시에 지하철 종점이었던 상계동에서 자라가지고 당대표도 되고 국회의원 될 수 있구나라는 꿈을, 그러니까 사실 저희 윗세대에서 보면 뭐 개천용이 흔하지만은 저희 세대는 또 어찌 보면 경제 개발이 고착화된 세대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상계동에서 자라던 아이들은 또 그 꿈을 상실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나중에 뭐 아주 고관대작은 뭐 8학분에 있는 애들이 되는 거지 우리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동탄에서도 아이들이 그렇게 내 꿈을 평가절하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꿈을 일부러 낮게 잡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의 사다리를 지키고 싶어서 여러 가지 법안을 만들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한국형 낙오방지법이에요. 미국에서 보면은 여러 개의 낙오방지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교육의 성과가 학교별로나 아니면 지역별로 미진한 곳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대적으로 재정과 우수 교원을 투입해가지고 네. 그 지역에는 특별히 더 교육에 투자하는 그런 법이거든요. 네. 저는 한국형 낙오방지법, 미국에서 NCLB법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입법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한 10년 가까이 2016년 정도 마지막일 텐데 일제 성취도평가 같은 걸 안 봐요. 최근 들어서 이제 일부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일제 성취도평가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학교별의 수준 천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의 수학이나 영어 실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수포자, 영포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과거 2016년까지 저희가 그 통계를 갖고 있었을 때 보면은 서울 안에서도 어떤 학교는 정원의 2%, 어떤 학교는 1% 정도가 수포자였고 강북 지역에 제가 뭐 어디 밝힌 좀 그렇지만 어디는 22%까지 나오고 30%까지 나오는 곳들이 있어요. 그 편차를 해소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는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것도 요즘엔 너무 잘 없고 그래가지고 좀 이런 얘기 듣는 게 참 좋긴 한데요. 뭐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묻기 시작한 게 하나 네, 있는데 네. 대선 출마하실 겁니까? 뭐 김정일 위원장님이 자꾸 이제 한국의 마크롱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원래 정치 시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선거를 도우면서 시작했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게 있다면은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권에는. 그럼 그 과정에서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해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정치가 너무 오래 이어져 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뭐 제가 정치적 술수는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기지로 대통령이 되는 전략을 차리자면은 지금과 다른 트랙을 걸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국민의힘 당내에서 어떻게 해보는 것도 있었을 테고. 근데 제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잘 할 수 있냐에 대한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공부할 생각이 있어요. 저에게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외교나 안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확고한 신념과 그리고 제 공부가 끝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걸 잘못 받으면 제가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대선주들보다 외교나 안보를 모른다, 그건 아니에요. 예, 제가 웬만한 사람보다는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외교 안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무능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은 사실 국내 정치의 상당 부분 의회가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은 외치에 있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국가 수반인데,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그 외치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인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은 있지만은 적어도 제가 공부 더해서 국제적으로 외국의 지도자들 마주쳤을 때 그들과 얘기해서 제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좋은 성과 낼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 이제 거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도 될 것 같은데, 어머님의 유세가 되게 화제였어요. 저도 보고 좀 울컥했었고, 저희 동료 기자들도 그거 나가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저희끼리. 뭐 청업 끝나고 어머님이 좀 해주신 말씀 있으신가요? 한마디도 안 나눴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낙선하는 선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이번에 사실 동탄에 선거 유세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오히려 그래서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한테 패기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명함만 돌리고 다닐게 라고 하셔가지고 이 호수공원에서 계속 명함 돌리시고 하시다가 저도 모르게 저희 캠프 관계자들이 유세차에 어머니 아버지를 올린 거예요. 근데 저는 알고는 있었죠. 근데 우리 가족 모두 서로 알고 있었죠. 근데 서로 얘기는 안 했죠,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어딘가 인터뷰를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못했던 게 뭔지 아느냐, 어쩌면 대구 경북 출신으로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 찍었는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지만은 저는 평생 보수만 찍고 살아오셨던 분들인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윤석열 대통령 홍보하고 다녔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근데 그랬던 평범한, 저희 집은 평범한 집이 아니지만은 그랬던 사람들, 그랬던 평범한 가정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준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제가 그래서 또 다른 예로 든 게 박정훈 대령 모친도 제가 뭐 만나 뵙고 했지만은 경북대학교 출신의 포항에서 근무한, 해병대에서 20년 넘게 복무한 포항 출신의 아들이 항명 수괴죄로 몰렸을 때 포항에서 지역 유지시고,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 그 당시 새누리당 출신 시장 후보 선거 캠페인에도 참여하셨던 그런 아주 지역의 유지이고 훌륭한 존경받는 어머니가 아들이 보수 대통령에게 항명을 했다는 항명수괴죄를 적용받아서 재판받고 있을 때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죄 아닌 걸로.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상처겠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사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는 그래가지고 자기 커리어에 해가 안 되기 위해 가지고 끝까지 잡아넣으려고 노력해가지고 많은 사람 감옥 보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에게 한 행동이나 아니면은 박정훈 대령 가족에게 한 행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람을 죽였나요? 뭐 돈을 해먹었나요? 아니면은 뭐 저희가 어디 가가지고 뭐 직권남용을 했나요? 본인의 앞길에 뭔가 거슬린다는 사람들을 다 이제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완전
이런 황당한 권력 휘두르는 게 있느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웃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해가지고 잡아놓은 건 보수밖에 없어요. 잡아놓고 탄압하고 몰아내고 내쫓고. 김기현 내쫓았죠. 보수죠. 나경원 내쫓았죠. 보수죠. 안철수 전당대 못 나오게 했죠. 당내 인사죠. 이준석 내쫓았죠. 한동훈 내쫓으려고 했죠. 정작 이재명 조국은 더 잘 나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보통 방구석 여포라고 하는데 자기 만만한 당내 인사들, 그러니까 그저 여당 지지자들의 그 권력자에 대한 신뢰, 아니 권력자에 대한 몰아주기 습성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냥 당내 인사만 주구장창 공격하면서 자기 권한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내부 총질러지 뭐겠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딴 데 가가지고 야당 인사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잡아놓은 사람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까 대기하실 때 보니까 어린이들이 막 이준석이 다 뭐 이랬는데 동탄 시민분들께 기적적 승리를 이끌어 주신 시민분들께 말씀 한마디 주세요. 이번에 제가 지난 대선과 지선을 치를 때는 세대 포인원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동탄 지역에는 또 고연령층이 많이 거주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제가 전혀 그런 선거 결과를 예상하지도 않았고, 이번에는 제가 느꼈던 게 유권자는 아니지만은 아이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좋아해 줬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예, 아이들이 환호해 준 만큼 예, 아이들을 나중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동탄 발전시키고, 그래서 그 우리 유모차 부대와 우리 엄마 아빠들의 그 엄마 아빠들의 마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지역구가 없어요. 예, 저랑 동년배의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실 비슷한 문화적 정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이번에도 지금 다 아이들이랑 나오신. 이 동탄 지역에 대해서 제가 홍보를 하나 하자면요, 굉장히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고요. 무엇보다도 이 아파트들 전부 다 2010년대 후반에 분양됐으니까요, 중반에 분양됐으니까요. 그 출산율 문제가 대두되면서 다자녀 특별 분양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싶으신 분이라면 오시면은 좋은 유치원, 좋은 초등학교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어릴 때 상계동에서 이제 연기 신도시인 상계동에서 다 비슷한 집들이잖아요. 20평대, 30평대 아파트 살면서 차 한 대에 부부가 애 둘 낳고 사는 이 표준화된 환경에 살아온 게 저한테는 위화감이 없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집 생활 수준이나 옆집 생활 수준이 비슷하고, 그런 것처럼 동탄도 딱 그런 느낌입니다. 옆집 생활 수준, 우리 생활 수준 비슷하고, 위화감 없고, 당신도 광역버스 타고 출퇴근하고 나도 광역버스 타고 출퇴근하고, 그래서 아이들끼리 서로 비교 안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신도시의 멋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면 동탄 오늘 한번 부동산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도 이준석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이 주거 지역 같은 경우 동탄에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